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너를 학교에서 강간해 버릴 거야. 어느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도 이런 치정 사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이제 교제도 일찍 시작하고 이른 나이부터 시작을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큰 시기잖아요. 이별을 하고 나서 질투심,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신체적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 애들은 교제를 할 때도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잖아요. 이런 걸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우선 호기심에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교제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고백을 했는데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어.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뭐 나쁜 말들을 사이버상에 게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제 기간 중에 성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을 달라, 뭘 찍어서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SNS 상에서 연락만 하다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우리 사귀자. 그러니까 성관계 해야 돼 하면서 거의 협박식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보면 성인 뺨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제가 남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나는 아까워서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 근데 그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하고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분노감을 참을 수 없어서 그 해당 남학생을 찾아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학생인데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학생하고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SNS에 그 여학생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적인 발언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그 여학생에 대해서 익명으로 음담패설이라든가 성적인 요구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문제가 된 사건들도 있었고요. 오프라인에서 말고 사이버상으로도 성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익명성에 숨어서 사건이 발생하기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큰데다가 음란물이나 이런 거를 보고 뭐 흉내를 내보고 싶고 그거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이버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이버 폭력을 가하고도 이게 범죄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해 전에 이제 제가 피해 학생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너를 학교에서 강간해 버릴 거야. 어느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 대리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위원은 아니 이게 뭐 물론 잘못한 거는 맞지만 만진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뭐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처벌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최고의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게 심각한 범죄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판단하는 어른들조차도 사이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해를 한 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나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학생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한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학생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을 벌인 거였어요. 게다가 이제 그 남학생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아했던 여학생이었고 나는 뭐 손도 못 대고 그냥 아끼기만 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께서 합의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이 학생을 잘 훈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폭에서는 1호 처분,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불처분 이렇게 받은 사건이었거든요. 굉장히 결과가 잘 나왔죠. 근데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 나온 케이스
쓰이긴 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만 주장을 잘한다고 해서 가해자 처벌이 높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높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폭력으로만 다뤄지는지 아니면 뭐 형사 쪽으로나 더 나가기도 하는지요? 우선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재질에 따라서 아니면 범죄 이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지 형사 사건으로 갈지 이제 나뉘게 되고요. 다행히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학생 스스로도 사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발생하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것도 교육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